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자, 일제강점기는 이제 1910년 우리나라가 강제 병합이 된 거지. 1910년 강제 병합이 돼서 이때부터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간다. 그리고서 이제 이 일제강점기는요, 크게 두 개가 큰 주제야. 일본의 통치 방식, 시기별 일제 통치 방식을 정리해 놓는 거야. 그래서 그 통치 방식 정리해 놓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독립운동, 민족운동.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크게 두 개로 주제가 나눠져 있다. 일제 통치 방식과 이에 저항한 민족운동. 자, 먼저 통치 방식을 먼저 정리하는 거야. 자, 먼저 통치 방식은 1910년 합방 이후에 일본은 식민지 지배 초기니까 조선인을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다고. 자, 그래서 그게 무단 통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강압적인 통치를 했다. 합방 직후에는. 그래서 무단 통치를 실시했다. 그 무단 통치의 내용이 뭐냐? 무단 통치기의 상황이 뭐냐? 그런데 대략 생각해 보면 연대별로 말하면 대략 주로 1910년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요. 1910년대. 그러다가 이제 1919년에 거족적인 일제강점기 최대 민족운동이 일어나. 그게 이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3.1운동. 그래서 이거는 무단통치기 하 최대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3.1운동이 계기가 돼. 3.1운동이 계기가 돼서 일제가 기존의 무단통치, 강압적인 통치만으로는 조선인을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통치 방식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문화통치라고 한다. 자, 그래서 3.1운동을 기점으로 3.1운동 전까지는 무단통치를 했지만 이후에는 무슨 통치를 한다? 문화통치를 한다라는 거야. 문화통치. 대략 연대로 따지면 한 20년대쯤 되지. 20년대쯤. 그러다가 이제 20년대 말에 세계적인 대공황이 발생해. 세계대공황. 조금 줄입시다. 그래서 3.1운동을 기점이지. 1919년에 3.1운동을 기점으로 무슨 통치로 전환한다? 문화통치로 전환한다. 그리고 대략 20년대다. 넓게 잡으면 중일전쟁 때까지라고 잡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대략 20년대라고 해놓으시고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세계대공황이라는 게 일어나. 세계대공황. 그래서 세계적으로 공황이 온다. 일본도 공황이 불어닥쳤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침략 전쟁을 수행하던 때야. 일본이 침략 전쟁. 그래서 뭐 만주사변도 일으키고 중일 전쟁으로 확전을 하고, 그다음에 40년대에는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침략 전쟁을 수행하던 시기다. 몇 년대가? 3, 40년대가. 그래서 이때 침략 전쟁을 하던 시기에는 또 통치 방식을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세계 대공황을 전환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게 나온다. 민족 말살 정책. 다른 말로는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야. 황국 신민화 정책. 자, 그래서 황국 신민화 정책, 민족 말살 정책. 그런데 이거를 본격화하는 시기는 중일 전쟁을 계기로 한. 중일 전쟁은 37년이거든. 1937년. 그러니까 여기 이후에 본격화된다 해가지고 45년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를 민족말살 정책 요 전까지를 크게 보면은 문화통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냥 대략 연대별로 따지면. 그런데 일단은 20년대 그다음에 3, 40년대 이렇게 가십시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일제강점기는 통치 방식으로 나누면 크게 세 개라는 거야. 무단통치기, 그다음에 문화통치기, 그다음에 민족말살 정책. 다른 말로 황국 신민화 정책. 그다음에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뭐다? 일본의 통치 방식이 전환이 된 사건. 3.1운동과
세계 대공황. 그래서 그 두 개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 틀에 맞춰서 이제 일제강점기 이 틀에 맞춰서 이제 이 각 시기의 통치 방식의 내용과 독립운동을 정리해 나가시는 건데, 지금 뭘 먼저 본다? 통치 방식을 먼저 본다. 자, 그래서 무단 통치기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리를 하신 거야. 무단 통치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조선 총독부, 그거 하나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그 전에는 통감부였지, 통감부. 합방 전에는 통감부였지. 근데 이때는 총독부라고 해야 돼. 그래서 조선 총독부 설치. 조선 총독부가 설치됐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식민지배기구는 총독부라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총독부 하나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사실을 줄치면서 읽으세요. 조선 총독부가 있으며 조선 총독부의 우두머리를 조선 총독이라고 했다. 그리고 반드시 줄쳐놔. 총독은 일본 천황에게 직속, 일본 천황에게 직속, 내각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은 그거 줄. 그 다음에 무관 총독, 육해군 대장, 군인만 임명, 그 줄. 자, 그래서 무단 통치기의 특징은 총독의 임명 자격을 좀 신경 써야 돼. 자, 1910년대 무단 통치기, 강압적인 통치를 할 때는 조선 총독에는 누구만 임명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무관 총독만 임명 가능하게 한 거야. 그리고 실제로 무관 총독을 임명한 거야. 근데 무관 총독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육해군 대장 출신, 군인 출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 다 줄쳐놓으십시오. 그래서 요 내용 여기 나오면 뭐야? 무단 통치기로 가는 거야. 두 번째. 자, 일제의 중추원이라는 기구, 중추원, 중추원도 줄쳐놓으세요. 중추원. 중추원은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따로 복습을 좀 합시다. 중추원이 고려시대도 나올 수 있지. 중추원이 뭐 어느 시대도 나올 수 있어? 고려시대도 나올 수 있어. 고려시대는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품 이상의 추밀과 승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중추원은 주로 담당 업무가 군사 기밀을 담당하거나 군기, 그다음에 왕명 출납, 그다음에 수기, 왕명 출납, 수기의 임무를 맡아보았다. 이렇게. 그다음에 대한제국 시기 때도 나올 수 있지. 대한제국 시기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중추원 관제가 반발, 서양식 의회로 설립. 서양식, 이제 조심하실 것은 서양식 의회가 아니라 서양식 의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치? 서양식 의회에서 중추원 관제가 반포가 되지. 군추원 관제. 이건 독립협회가 요구했던 거지. 독립협회의 요구로 서양식 의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중추원 관제가 반포되기도 했다. 근데 조선 총독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도 또 중추원형 기구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어떤 기구냐라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친일파 우대 기구에 불과했다. 중추원은 총독의 자문기구 줄. 총독의 자문기구로 설치되었으나 여기에는 이게 합의제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합방에 공이 많은 친일파들을 주로 구성원으로 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무엇에 불과했다? 친일파를 우대하는 기구에 불과했다. 그거 해놓고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옛 제도와 풍속을 연구하는 기능을 맡기도 했어. 풍속을 연구하기도 했어. 그래서 옛 제도와 풍속, 대한제국의 옛 제도와 풍속을 연구했던 기관이 뭐다? 일제강점기 중추원이다. 그래서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야. 헌병경찰제도. 헌병경찰제도 줄쳐놓으세요. 헌병. 그래서 강압적인 통치를 위해서 1910년대 무단 통치기에는 무슨 경찰제도를 실시했다? 헌병경찰제도. 보통 경찰제도 이러면 안 돼. 생각해보면 총독도 군인 출신 아니야. 그런데 경찰도 다 헌병으로 치안을 유지하겠다고. 그래서 헌병은 사실 생각해보면 얘네들도 군인이지. 군대 경찰이니까. 그래서 헌병경찰제도. 그래서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했고 기능을 강화했다. 치안 유지 줄, 즉결심판권 등 사법적 권한 줄, 조선 태영령 공포 줄 쳐놔.
그래서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에게는 치안 유지, 단순한 치안 유지만 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단순한 치안 유지뿐만 아니라 사법적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로 하여금 철저하게 조선인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법적 권한까지도 부여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직결, 심판권까지. 기타 행정권까지도 거의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우편 배달부도 다 경찰이야. 경찰이 편지도 배달해주고 그래. 그 이유는 검열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조선 태형령, 그거 반드시 조선 태형령, 이건 사료지문으로도 나오는 거야. 조선 태형령을 공포하고 태형을 부활한다. 태형은 뭐죠? 조선시대에 있었죠? 왜? 뭐야? 매지라는 거지? 그래서 1910년대는 헌병 경찰이 조선인을 잡아서 매지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무슨 통치기로 가는 거야? 무단 통치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억압을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민족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조선에 대해서도 어떻게 기본권을 철저히 부인하는 시대다.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기본권 부인.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조선인은 일본 헌법 적용 범위 밖에 두었다. 그 말은 조선인에게는 일체 기본권을 인정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본권이 없으면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다면 독립에 대한 어떤 활동도 어떠한 집회도 안 돼, 시위도 안 돼, 어떤 활동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기본권을 부인했다. 조선인은 일본 헌법 적용 밖에 두어 일체의 기본권을 부인했다. 언론 출판을, 그거 줄쳐놓으세요. 기존의 언론 출판을 모두 폐간, 친일 언론지만 유지했다. 이렇게.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대한제국 시기 때 활동했던 언론 출판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모두 폐기되는 때는 어느 때다? 합방 후란 말이야. 그 다음에 단체도 해산시키는 거지. 그래서 안학사건과 백오인 사건, 그거 줄. 그래서 기본권을 부인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일체 기본권을 부인했다. 그 다음에 안학사건, 악사건과 총독, 암살, 미수사건, 사이토, 데라우치 총독, 총독, 암살, 미수사건을 일제가 날조해. 그래서 평안도 지방의 기독교를 탄압한단 말이야. 그래서 백오인이 유죄 선고가 내려져. 그걸 백오인 사건이라고 한다. 백오인 사건. 이건 신민회 할 때도 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사건도 알아두세요. 이거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거 맞죠? 안학 사건과 그 다음에 총독, 암살, 미수 사건 날조, 백오인 사건. 그래서 신민회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는 거지. 신민회를 해체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합방이 되면서는 기존에 있었던 언론, 출판, 단체, 애국계몽 단체 이건 모두 없애버리는 거야. 그리고 안학사건은 처음 보실 수도 있으니까 안학사건, 이건 안명근 사건이라고도 해. 안학사건 밑에다가 안명근. 그래서 안명근은 안중근의 사촌인데 황해도로 들어와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다가 검거된 사건이야. 그래서 이걸 안학사건이라고 한다. 안명근 사건. 이걸 계기로 황해도 지방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데라우치 총독, 초대 총독이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날조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인들이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라는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그 사건을 발표하고 평안도 지방에 대한 탄압을 또 강화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 안학 사건과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 날조해서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하십시다. 암살 사건이 아니라 암살 미수 사건에 미수에 그쳤다. 암살 미수. 그래서 황해도 평안도 지역 줄. 그래서 지역적으로. 그래서 안학 사건과 총독 암살 미수 사건 날조한 것은 지역적으로는 어느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졌다? 황해도 평안도 줄. 그리고 거기다 기독교라고도 써놔. 그 지역은 어떤 종교가 우세했다? 기독교, 개신교가 우세했다고. 그리고 그 지역,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뭐다? 신민회라는 거. 그래서 신민회 해산 사유란 말이야.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좀 알아두시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공포정치. 자, 교원과 관리, 제복과 칼책경. 그거 추천하고 한번 읽으세요. 일반 관리는 물론 교원에 이르기까지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10년대 또 볼 수 있는 공포정치의 특징이 뭐다? 헌병으로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다? 교원, 교사지 뭐 교사. 그 다음에 총독부 관리, 공무원들까지도 다 뭘 입혔다? 제복을 입혔다. 그 다음에 뭐 칼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쳐 놓으시면 돼. 그래서 이게 바로 무단통치의 실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단통치는 헌병경찰제도 실시했지, 그렇지? 그다음에 일체 기본권을 부인하고 탄압을 했지. 민족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했지. 교원과 관리까지 제복과 칼을 입히고 착용하고 근무하게 했지. 자, 이게 바로 공포정치. 그래서 무단통치는 한마디로 강압적인 통치, 공포정치, 힘에 의한 정치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정책으로 간다. 자, 그거 줄쳐놔. 일단 크게 먼저 가는 거야. 1910년대, 그럼 무단통치기, 이러한 통치를 할 때 경제 상황, 이렇게 경제, 일제, 총독부의 경제정책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나와야 돼. 먼저, 식민지 기반 시설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그건 당연한 거야. 왜 그러냐면, 조선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하거든. 그거는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야. 일본이 한반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수단인 거지. 자, 그래서 10년대부터 정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식민지 기반 시설 정비 줄. 그래서 한번 읽어. 일제는 1910년대부터 한반도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기반 시설. 도로, 철도, 항만 등. 그렇게 줄쳐놓으세요. 도로, 철도, 항만 등. 그걸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거지. 정비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매제 실시 줄. 전매제 실시 줄, 인삼, 소금, 아편 등 줄, 재정 수입 확충 줄. 자, 그래서 일제는 합방 후에 10년대부터 인삼, 아편, 소금 등의 뭐 전매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특히 인삼은 동그라미 쳐놔. 인삼에 대한 전매제를 실시했다. 일제 강점기 무단 통치기 때부터. 근데 이것도 결국은 뭐야? 자신들을 위한 거지 조선인들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야. 재정 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렇게. 그 다음에 회사령 공포, 토지조사인데 그거 줄 쳐놓고 그건 특히 더 별표 쳐놓으세요. 회사령 공포 줄, 토지조사 사업 줄, 그리고 그 두 개는 특히 더 별표 쳐놔. 자, 그리고 몇 개 쓰세요, 따로. 무슨 말이냐면 무단통치기 때, 일제강점기 때 산업과 자원을 침탈하기 시작했다. 이미 무단통치기부터. 그래서 조선의 산업을 통제하고 자원을 침탈하기 위해서 각종 령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그 령을 지금부터 쓰는 거야. 자, 회사령. 따로 빈 공간에다 쓰세요. 회사령. 1910년에 회사령이라는 걸 공포해. 회사령. 자, 그 다음에 삼림령과 어업령. 삼림령과 어업령이라는 걸 공포해. 삼림령과 어업령. 이건 11년이야. 1911년에 삼림령과 어업령. 그 다음에 1912년에 토지조사령이라는 걸 공포해. 토지조사령. 1912년이. 그 다음에 1915년에는 조선광업령이라는 걸 공포해. 조선광업령. 광업령 15년에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야조사령이라는 거 공포해. 임야조사령. 임야조사와 관련되는 거 18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로 좀 써놓으세요. 빈 공간에다가. 그래서 회사령부터 10년에 회사령 공포, 그 다음에 11년에 삼림령과 어업령 공포, 그 다음에 12년에 토지조사령 공포, 15년에 광업령 공포, 그 다음에 18년에 임야조사령 공포. 그리고 뭐 생각을 하면 되지. 회사령은 뭐야? 산업과 관련이 있는 거지. 산업 통제, 기업, 삼림 침탈, 어업자원, 수산자원 침탈. 그건 삼림령과 어업령이지 뭐. 그다음에 토지조사령, 이건 토지 침탈이지 뭐. 광업령은 지하자원 침탈이지 뭐.
임야 침탈, 임야 조사령. 그래서 그거 따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머지는 그렇게 알고, 그래서 대충 10년대라는 건 알아야 돼. 이게 다 10년대야. 그 다음에 가로쳐놓은 건 다 연대야. 10년, 11년, 12년, 15년, 18년 이런 식으로 따라 써놓고, 자, 그래서 일제는 무단통치기 때, 맞지 이거 무단통치기 때 10년대니까 무단통치기 때 각종 영을 발표해서 조선의 산업을 통제하고 자원을 침탈하기 시작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내용까지 조금 정리해 놓을게요. 회사령과 토지조사령이란 말이야. 그래서 회사령과 토지조사령은 내용까지 조금 정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회사령 공포와 관련되는 게 뭐가 있다. 그거 줄초나 읽고, 일제는 회사령을 공포하고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면서 허가제. 그래서 1910년대 무단통치기 때는 일제가 회사령을 공포하고 회사 설립을 허가제라고 해야 돼. 그래서 허가에다 줄 쳐놓고 동그라미 쳐놔. 그리고 그거 반드시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허가제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돼. 복잡 까다롭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회사 설립과 운영을 복잡하고 까다롭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인 기업은 그 허가 조건에 맞출 수 없도록 복잡하고 까다롭게 하는 거야. 그 이유는 조선인 기업의 설립을 억제하고 일본인 기업은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 그래서 뭐다? 민족 기업의 육성을 저지. 줄쳐놓으시면 돼. 자, 그래서 결론. 자, 1910년대 일제는 회사령을 10년에 공포하고 회사 설립을 복잡하고 까다로운 허가제로 하였습니다. 그 의도는 민족 기업의 육성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10년대에는 민족 기업의 성장이 억제되든 저지되던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토지조사, 그것도 별표 쳐놓으라고 그랬지. 이거는 이제 토지조사령과 관련이 있는 건데, 이건 농촌정책에서 따로 볼 거예요, 나중에. 근데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정도만 알자고. 자, 10년대 일제가 시행한 정책이 뭐다? 토지조사 사업이다. 기한부 신고주의, 구주초나. 지주제 강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은 기한을 정해서 기존의 토지 소유권자들에게 기한을 정해서 자신들의 소유권을 신고하라라고 했던 거야. 그 기한부 신고주의라고 듣기만 하세요, 일단.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은 지주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한 거야. 자,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지주제가 강화되었다고 해야지 약화 내지는 폐지되었다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조선의 농민이 몰락했다고 해야 돼. 조선의 농민들의 생활이 향상되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토지가 수탈이 되고 식민지 지배 기반이 마련되고 조선 총독부의 전세 수입이 증가하고 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 정도로만 1910년대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이란 걸 했다. 목적은 토지 수탈의 목적이 있다. 그 정도로만 그게 알아놔. 그래서 그게 토지조사 사업이고 그거 관련된 게 토지조사령이라고요. 토지조사령.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거의 다 했어. 자, 그 다음에 1차 조선교육령 줄쳐놓으세요. 자, 일제강점기 때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뭐가 공포가 돼야 된다? 조선교육령인데 이거는 이제 4차까지 나와. 근데 1910년대 공포된 거는 처음이니까 1차겠지. 그래서 1차 조선교육령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무단통치기 때 조선인에 대한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 1차 조선교육령이 나와야 돼. 그리고서 이제 조선교육령을 통해서 일본이 하려고 했던 교육의 의도, 조선인에 대한 교육의 의도를 파악을 하는 거야. 무슨 정책을 하고자 했다? 우민화 정책, 우민화 줄. 그러니까 바보 만드는 정책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선인들은 많이 배우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골적인 차별 정책을 하는 거야. 일본인과 비교해서 노골적인 차별적 교육 정책을 실시한 거야. 그래서 일본인들은 고등교육 하지만 조선인들에게는 고등교육 기회는 제한하는 거야. 될 수 있으면 고등교육 기회는 제한한다. 그래서 이때는 대학 설립을 불가능하게 해서, 그래서 무단통치기 때는 한반도의 대학 설립을 허가해 주지 않았어. 그래서 대학 설립.
대학은 고등교육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인에게는 고등교육 기회를 제한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대학 설립을 불허했다. 그리고 조선인들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만 받게 하는 거야. 보통 교육이나 아니면 실업 교육만 받게 하는 거야. 인문계 교육도 안 시켜. 주로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 등에 한정하는 거야. 조선인들에게는. 그래야지만 식민지 지배에 순응하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식민지 지배, 일제 지배에 순응하고 복종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데 주 목적을 둔 거야. 그러기 위해서 고등교육 기회는 제한하고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이 한정했다. 이걸 무슨 정책이라고 한다? 우민화 교육 정책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조선인에게는 고등교육 기회 제한했다.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에 한정했다. 대학 설립을 불허했다. 자, 거기까지. 그 다음에 사찰령 줄쳐놔. 사찰령. 성균관 경학원으로 개편 줄 11년. 사찰령 공포 줄. 그건 줄만 쳐놔.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게 대충 무슨 통치기의 특징이다? 무단 통치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 통치로 갑니다. 463쪽으로 간다. 문화 통치기. 문화 통치로 전환하는 거는 계기가 뭐다? 3.1운동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시고 3.1운동 이후에 실시한 일제 정책으로 맞는 것은 3.1운동. 그러니까 이렇게 강압적인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민족운동이 일어난 거 아니야? 그래서 일제는 강압적으로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정책을 유화 정책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부드러운 정책으로 전하는 거야.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조선인을 탄압하는 것에는 별 변화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기만적인 유화 정책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화 통치의 기본적인 특징은 주제를 요약해서 설명하면 기만적인 유화 정책을 쓰는 거야. 기만적인 유화 정책. 유화는 부드럽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기만적인 유화 정책을 썼다. 근데 이건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한 거야. 실질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기만적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기만적인 유화 정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조선인들에게 회유시키는 거야. 회유 정책을 자꾸 쓰는 거야. 회유. 그래서 자꾸 변절시키는 거야. 변절시키도록 하는 거야. 회유 변절 이렇게. 그래서 겉으로는 부드러운 정책을 쓰면서 조선인을 회유하는 정책에 주력한다. 변절시키는 데 주력한다. 그래서 새로운 친일파를 양성한다. 새로운 친일파를 양성한다. 그리고 민족운동을 분열시키는데 주력하는 시기다. 요게 이제 문화 통치의 주제를 설명하면 이게 이제 큰 질문인 거야. 주제인 거야. 그래서 3.1운동 이후의 일제 통치 방식은 기만적인 유화 정책을 썼다. 조선인에 대한 회유 변절 작업에 주력했다. 새로운 친일파를 양성해서 민족운동을 분열시키는 데 주력하는 시기다. 이게 바로 몇 년대 무슨 통치의 특징이다? 문화 통치의 특징이라고요.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이 시기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그럼 표면적으로 유화 부드럽게 바뀌었다 그랬잖아. 그럼 바뀐 내용이 뭐냐를 반드시 비교해 놓고 그럼 기만적인 내용이 뭐냐 거기까지 정리해 놓는 거야. 그래서 첫째 기만적인 유화 정책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그거 줄쳐놓고 조선 총독부 직제 개정했다 해가지고 내용 문관 총독도 임명 가능 줄. 그러나 실제로는 한 명의 문관 총독도 임명하지 않으면 그거 줄. 자, 아까 얘기했지. 조선 총독부가 최고 통치기관인데 최고 책임자 총독이라고. 근데 무단 통치기는 법적으로도 무관 총독만 임명 가능하게 했고 실제로 무관 총독을 임명한 거야. 무관은 군인 출신이나 군인 내지는 군인 출신 육해군 대장 출신에 한해서 이런 문장이 나왔었죠. 그거 생각하세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 문관 총독도 임명 가능하게 바꾼 거야. 가능까지 붙여넣어야 돼.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다? 문관 총독도 임명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면 무슨 통치로 가는 거야? 문화 통치. 그럼 무관만 임명할 수 있었는데
문관도 보통 사람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 가능하게 했다는 소리는 겉으로 바뀐 거잖아. 유화 정책이잖아. 그치?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됐다? 실제로 직제만 바꾼 거지 한 명도 문관 총독을 임명한 적이 없다. 문관을 총독을 임명한 적이 없다. 그것까지 알아야 돼. 그러면 이때도 누가 계속 총독으로 임명됐단 소리야? 무관이 여전히 총독으로 임명되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20년대 이제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만 바꿨지 우리나라 해방될 때까지 45년까지 실제로 한 명의 문관 총독도 임명된 적은 없어. 그러니까 기만적인 유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알아놔야 돼. 그래서 20년대에는 표면적으로 바뀐 내용을 10년대하고 비교하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내용까지 그래서 기만적인 유화 정책. 두 번째로 간다. 보통 경찰제로 전환했다. 그러면 그 전에 무슨 경찰제가 나와야 돼? 헌병 경찰제잖아. 그래서 헌병 경찰제에서 무슨 경찰제로 전환한다? 보통 경찰제로 전환한다. 보통 경찰제. 그래서 일반 보통 경찰이 이제 치안을 유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뭐가 더 강압적인 거야? 헌병들이 치안을 유지하는 게 더 강압적인 거잖아. 그래서 헌병에서 보통 경찰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뭐 유화 정책을 쓰는 거지. 그러나 실질은 어떻게 했대? 실질은 경찰에 쓰는 비용을 약 3배 이상 더 증가시킨다고. 돈을 더 쓴다고 경찰 비용을. 그래서 오히려 10년대 경찰력보다 더 강화되는 약 3배 이상 강화된다. 그래서 경찰관의 수도 그렇고 경찰관서의 수도 그렇고 경찰 장비도 그렇고 더 증가 내지는 확대 쪽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실제로는 경찰 비용을 3배 이상 증가시켜 인원, 기간, 장비가 대폭 증강되었다. 그리고 이제 따로 사상범들, 민족운동하는 사람들 특히 탄압하기 위해서 고등경찰제라는 걸 실시하게 된다. 그러니까 고등경찰제까지 해놔. 자, 그래서 보통경찰제로 표면적으로만 바꿨지만 전기의 경찰력보다 약 몇 배 이상, 뭐 숫자는 안 외워도 되는데 어쨌든 3배 이상 뭐가 증가한다. 뭐 인원도 그렇고 경찰관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대폭 어떻게? 화살표가 어떻게 가야 돼? 위로 가야 된다. 이게 실질이라는 거야. 그럼 결국은 표면적으로만 바꿨지 조선인에 대한 탄압과 감시는 더 강화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기만적인 유화 정책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고등경찰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주로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탄압하는 특수경찰이야. 고등경찰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간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집회 결사의 부분 허용. 그거 좋잖아.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10년대는 어떻게 했어? 민족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하기 위해서 조선인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일체 부인했단 말이야.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물론이고냐 모든 기본권은 다 부인해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20년대는 이제 유화 정책을 펴면서 조선인에게도 일부 기본권을 허용하겠다라고 선전을 한 거지. 자, 그래서 기본권을 일부 허용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제가 나오는 거야.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제, 그 다음에 집회, 결사도 일부 허가를 해주는 것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1910년대는 일체 언론, 출판, 집회, 결사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1920년대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그래서 결론적으로 20년대에는 조선인에 의한 언론, 출판이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단체도 이제 허가를 받고 활동하는 단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20년대에 만들어진 우리말 신문이 뭐다? 조선, 동아, 시대일보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창간되고 20년에 시대일보 24년에 창간되고 그래서 조선, 동아, 시대일보 줄. 그래서 우리말 신문의 창간이 허용되었다. 그럼 뭐야? 문화 통치기로 가는 거지. 대표적으로 세 개, 조선, 동아, 시대일보. 근데 실질은 어떻게 돼? 실질은 어떻게 됐대?
허용을 했지만 그 언론이 단순한 계몽이나 실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 언론, 그런 내용의 언론은 그냥 허가를 해주고 가만히 놔둬. 그런데 그 내용이 항일 운동의 성격을 띤 내용으로 변질될 것 같다. 그럼 막 탄압을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사전 검열 등을 실시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사전 검열, 그 다음에 수시로 삭제, 압수, 벌금, 정관 등 줄쳐놔. 그래서 10년대에는 언론 출판을 맨 처음부터 허용해 주지 않았지만 20년대는 일단은 허가해 주되 사전 검열, 수시로 압수, 삭제, 정관, 검열 등으로 어떻게 탄압을 하는 식이다. 그러면 20년대로 가는 거야. 단체도 마찬가지야. 집회 결사에 일부 허용했지만 무슨 법을 제정해서 탄압을 했다? 치안유지법도 줄쳐놔. 치안유지법. 그래서 1920년대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률이 뭐다? 치안유지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친일파를 양성, 친일단체 고주천하. 자, 그래서 결론을 요약하면 20년대는 맨 처음부터 아예 허가를 불허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조선인에 대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일부,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부 허용하는 시대다. 그래서 20년대는 상황이 어떻게 될까? 상황이 조선인, 우리말 신문이 창간되기도 하고 조선 동화 시대, 그 다음에 허가를 받고 활동을 하는 단체도 나오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러한 단체와 언론 출판은 어떤 식으로 탄압했다? 사전 검열 등으로 여전히 탄압을 했다. 사전 검열 등으로. 여기 등에는 삭제, 압수, 정관 등이 포함되겠지. 그 다음에 또 무슨 법률을 만들어서 탄압했다? 치안유지법. 그것도 알아놓고 치안유지법. 그리고 이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했지? 크게 먼저 새로운 친일파를 양성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자꾸 조선인들을 회유 작업하는, 회유해서 친일파로 변절시키는 작업에 주력하던 때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친일화 되기도 하거든. 실제로는. 근데 그런 사람들 하여금 무슨 단체를 자꾸 만들게 하는 거야? 친일 단체를 자꾸 만들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 20년대 문화통치로 접어들면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가 일부 허용되었으나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탄압했다? 사전 검열 등, 치안유지법 제정, 친일 단체를 만들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조선기억령 추천하. 2차 조선기억령. 2차 조선기억령은 1차 조선기억령하고 대기되는 거지. 1910년대에는 어쨌든 다 노골적인 차별 정책을 한 거야. 조선인에 대해서. 교육도 마찬가지야. 10년대에는 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고 조선인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차별 정책을 한 거야. 법적으로도. 그래서 그거의 목적은 우민화 교육 정책이었고, 우민화 교육 정책. 그래서 조선인에게는 고등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에 한정했다.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식민 지배에 순응하는 인간을 양성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때는 대학 설립을 불허하는 등, 그치? 근데 1922년에 몇 차 조선기억령? 2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된다라는 얘기했죠. 그래서 2차 조선기억령, 그리고 그 2차 조선기억령이 사료지문으로 잘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반드시 사료지문도 읽어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요약한 것만 읽는 거지. 자, 그래서 2차 조선기억령, 조선인의 수업 연한 연장 줄, 대학 설립 가능 줄.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2차 조선기억령 가야 돼. 자, 문화통치 또 생각하면 문화통치는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유화 정책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도 조선인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할 것처럼 선전하는 시대라는 거야.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바꿨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그 지문은 무슨 뜻이냐면 10년대에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수업 연한이 달랐어. 일본인은 더 길게 배우게 하고 조선인들은 더 짧게 배우게 했다고. 그런데 2차 조선기억령에서는 조선인의 수업 연한을 일본인과 동등하게 한다. 그래서 조선인의 짧은 수업 연한을 연장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수업 연한 연장 줄. 그 다음에 뭘 가능하게 했다? 대학 설립을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사료지문 반드시 읽어. 자, 2차 조선기억령은 자, 조선인의 무엇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수업 연한을. 그래서 사료지문 보면
조선인의 수업 연한을 몇 년에서 몇 년으로 연장한다, 몇 년에서 몇 년으로 연장한다, 몇 년에서 몇 년으로 연장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온단 말이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업 연한을 연장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 다음에 대학 설립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면 몇 차로 간다 이거? 2차 조선교육령으로 가는 거야. 그럼 2차 조선교육령. 그러면 겉으로 봐. 수업 연한을 연장하고 대학 설립 가능했으면 조선인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처럼 선전을 한 거잖아 지금.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거야. 일본어 수업 시간을 더욱 늘리고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탄압하는 등 우미나 교육 정책에는 변함이 없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거 줄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2차 조선교육령으로 이렇게 겉으로는 어떻게 조선인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처럼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예가 뭐다? 오히려 어떻게 일본어 수업 시간을 더 늘리는 거야. 그리고 대학 설립을 가능하게 했거든.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게 나온다고. 이 당시에 20년대 초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대학 설립운동이 나온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심으로. 근데 그걸 탄압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거를 요약하면 결국은 기반적인 유화 정책이라는 거지. 그래서 조선 총독부 직제 개정도 하고, 그렇지? 문관 총독도 임명 가능하게 하였으나 결론은 어떻게 된다? 실제로는 문관 총독을 임명하지 않고 여전히 무관 총독을 임명했다. 그 다음에 보통 경찰제로 전환하였으나 실제로는 3배 이상 경찰 비용을 증가시켜서 인원, 기간, 장비 등이 더욱더 증가한다. 고등 경찰제를 실시한다. 그 다음에 기본권을 일부 허용한다고 선전했으나 사전 검열 등으로 치안유지법을 제정해서 친일단체를 제정해서 여전히 탄압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 다음에 2차 조선교육령을 통해서 수업 연한을 연장한다. 대학 설립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변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민족운동에 대한 대책 있죠? 그 치안유지법, 그거 더 하는 거야. 치안유지법 아까 거기 부분에서 나왔었죠? 치안유지법 또 줄쳐놓고 연도까지 외워두세요. 그거는요. 1920년대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률이 뭐다? 치안유지법이야. 그거 반드시 줄쳐놔. 치안유지법. 그 다음에 연필로 그거 다 줄쳐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읽는 거야. 국채를 변역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결사의 임원, 그 외 지도자로서의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정을 알고서도 결사에 가입하는 자,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돕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게 바로 치안유지법의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서문의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건 사료지문으로 잘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국채를 변역할 목적, 그걸 가로를 쳐놓으세요. 국채 변역할 목적. 그리고 거기다 위에다 하나만 더 써놔. 사유재산제도 부인. 사유재산제도 부인. 사유재산제도 부인. 그렇게 써놓고 그걸 기억해. 이거 다 외우지 말고. 결국은 치안유지법은 누구는 처벌한다. 결국은 처벌한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어떤 사람을 처벌하는 얘기냐?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고. 국채를 변역할 목적 또는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자는 처벌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그걸 반드시 별 붙여놓고 그 문장을 기억하세요. 그 문장이 딱 들어가는 순간 무슨 법으로 간다? 치안유지법으로 간다. 치안유지법.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써놓는다. 국채를 변역할 목적,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한다. 이거는 공산주의자거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당시에 1920년대 국내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는 시기거든.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 이 법과 그 문장을 통해서 이 당시에 국내에서 무슨 사상이 보급된다?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는 시기야.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이 전개되는 시기란 말이야. 근데 일제가 문화 통치로 전환하면서 조선인에게 기본권을 일부 허용해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해주면서도 주로 여기서 허용하는 문화 통치기에도 허용되는 활동은 주로 계몽이나 실력 양성 운동 정도만 허용해 주는 거야.
강력한 항일 투쟁은 절대 허용해 주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 사회주의 사상은 허용해 주질 않아. 이건 당연한 거지. 왜 그러냐면 일제도 이때 자본주의 체제인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허용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때도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과 사회주의 운동은 철저하게 탄압을 했거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쓰세요. 그 위에다가 사회주의 사상 운동은 탄압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문장을 하나 써놔. 자, 그래서 치안유지법 1920년대 문화통치기 때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법률, 그거 하나 딱 외우고, 그 다음에 이 조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때 상황, 국내에서 무슨 사상이 보급되고 무슨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사회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운동 확산. 일제는 그걸 어떻게 했다? 철저히 탄압했다. 그래서 이 지금 법률은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법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문장을 요걸 하나 써놓고 이해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조선사 편수의 줄초나. 조선사 편수의. 이거는 이제 역사를 왜곡하는 작업을 하는 거야. 자, 한편으로는 역사를 자꾸 왜곡을 해가지고 조선인의 이 정신까지 뿌리째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는 단체야. 일본인 어영학자와 조선인 학자를 참여시켜 35권, 거기서부터 35권의 방대한 자료집인 조선사 간행 작업의 착수, 그렇게 주셔놓으세요. 자, 그래서 그거 조선사라는 역사 왜곡 작업, 역사를 왜곡하는 작업에 추진했다. 그래서 역사 왜곡했던 대표적인 단체가 뭐다?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 조선사 편수회, 편수회. 그 다음에 여기서 간행 작업에 착수했던 책이 뭐야? 조선사 35권의 방대한 자료집인 조선사 간행 작업 착수했다.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하고 조선사 간행 작업, 그걸 기억하시라고. 자, 그러면 이건 문화통치기 때 모한 단체와 책이야. 역사 왜곡, 식민사관을 막 육포시키려고 했던 거.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토 총독의 친일파 양성책 있죠? 그거는 이제 사료지문으로 나오는 건데 위에 있지, 위에. 맨 위로 가시면 거기 사이토 총독의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이라는 글이 있지, 박스 위에, 박스 안에. 그리고 사이토 총독 줄쳐놓으세요. 사이토 총독. 사이토 총독이 바로 3.1운동 이후에 부임한 사람이라고. 사이토 총독이 3.1운동 이후에 부임한 총독이 사이토 총독이야. 사이토 총독. 초대 총독이 데라우치고,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에 부임한 총독이 누구다? 사이토 총독인데 그 사이토 총독이 바로 이 정책을 기획, 구상했던 사람이야. 유화정책. 그래서 문화통치를 기획한 사람이 바로 사이토 총독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해가지고 주로 친일파 양성하는 작업을 주로 했는데 그거 관련된 사료지문이야.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보면 아, 일제가 조선의 각계각층에 침투해서 새로운 친일파를 양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핵심적인 친일 인물을 골라 그 인물로 하여금 귀족, 양반, 유생, 부호, 교육가, 종교가에 침투하여 개국가 사정을 참작하여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할 것,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그래서 하나 외우지 말고 그거 반드시 읽으시라고. 사료지문 편에도 이게 실려 있으니까 그건 사료지문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요 사료지문을 주면 무슨 통치기 물어보고 있다? 문화 통치기 물어보고 있다. 주제는 뭐다? 기만적인 유화 정책이다. 회유 변절하는 작업을 주력했다. 새로운 친일파 양사고 민족운동을 분열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이 정책은 무슨 운동 이후에 나오는 정책이다? 3.1운동 이후의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다 밑으로 가고 참정권 부여 선전 자치론, 그것도 주시놓으세요. 이거는 이제 기본권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 참정권도 부여하겠다라는 거야. 참정권 부여 선전. 참정권. 이건 정치적 권리 말하는 거야. 그래서 20년대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리도 부여하겠다라고 선전했다. 그걸 참정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무엇을 약속했냐면 지방자치제 실시를 약속했어. 지방자치제 실시를 약속하던 시기가 어느 시대다? 1920년. 그래서 그거를 자치론 유포라고 하는 거야. 자치론.
그래서 1920년대 일제는 조선인에게 참정권 부여를 선전했다. 그 방편으로 지방자치제 실시를 자꾸 선전했다. 자치론을 유포했다. 그래서 그런 의미야. 그래서 주춘아. 근데 그것에 의해서 한번 읽어보면 되지.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명분하에 지방자치 실시를 선전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도평의회, 부면협의회, 학교평의회 설치.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도, 부, 면, 학교 등지에 협의회, 평의회 이런 것들이 설치된 거야. 그래서 그것도 줄쳐놔. 그래서 협의회, 평의회, 평의회, 협의회, 협의회, 평의회가 설치되었다. 그럼 20년대로 가는 거야. 목적은 일제가 선전하는 거지. 뭐야? 자치론 유포하는 거, 참정권 부여 선전으로 가는 거야. 이 내용은. 그 정도. 그 다음에 경제정책으로 갑니다. 경제정책. 그래서 이런 내용이 기반적인 지금 유화정책을 봤다면 이 시기에 경제정책으로 간다. 산미증식계획 그거 줄. 그리고 그거 별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읽읍시다. 쌀 증산 정책이야. 쌀을 증산 정책. 줄. 그래서 20년, 10년대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주로 토지를 수탈하는 정책을 폈다면 20년대에는 그걸 기반으로 쌀을 증산해서 쌀을 많이 일본으로 가져가려는 정책이야. 이걸 식량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 쌀 수탈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산미 증식 계획이 실시되었다. 그것의 결과로 조선의 농업은 어떻게 됐다? 쌀 위주의 단장 농업화, 조선인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작곡 소비량 증가, 만주로부터 수입 증가. 만주로부터 이건 뭐냐면 잡곡 수입이 증가한 거야. 잡법 수입이 증가했다. 그 다음에 농민층 몰락했다. 그래서 그건 읽어만 놓으라고. 자, 단순하게 이건 나중에 농촌정책은 중요해서 따로 뺐단 말이야. 그래서 1910년대는 토지조사 사업, 토지수탈 정책 그 정도만, 20년대는 산미증식계획, 식량 수탈 정책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일본의 독점 자본 진출, 해사령 철폐 그것도 다 줄. 20년대는 일본의 독점 자본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진출하는 시기다. 그래서 독점 자본은 재벌 기업, 대기업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독점 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해사령 철폐 줄쳐놔. 1910년대에는 회사령을 공포하고 회사 설립을 복잡하고 까다로운 허가주의로 했지만 이때는 뭐야? 회사령을 철폐했다. 뭘로 전환한다? 신고주의로 전환 줄. 그래서 허가제 10년대, 20년대는 신고주의, 간편한 절차로 바꾼 거야. 그거는 조선인을 위해서는 아니고 일본인 기업의 편리를 도모해주기 위해서야.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관세 인하 정책 그것도 줄. 20년대는 이제 조선 총독부가 조선과 무역하는 일본인 기업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폈어. 그래서 그것에 반발해서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됐어. 그게 뭐다? 물산장려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야. 그렇게 줄쳐놓으십시오. 일본 기업에 대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이에 반발해서 뭐? 물산장려운동도 줄쳐놔. 그 다음에 부정강 수력발전소, 흥남질소 비료공장 그거 두 개도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부정강 수력발전소, 흥남질소 비료공장. 그래서 먼저 크게 봐야 되는 거야. 20년대 경제정책, 산미증식계획, 일본 독점 기업의 본격 진출, 해사령 철폐, 신고주의로 전환, 그 다음에 뭐야? 부정강 수력발전소하고 흥남질소 비료공장 건립. 그래서 그 정도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그런데 이 부정강 수력발전소하고 흥남질소 비료공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 정책이다? 산미증식계획과 관련 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줄. 중화공업으로 투자가 전환되는 계기가 된 일이다. 그거 두 개 줄여놓으세요. 그래서 20년대 이 두 개는 산미증식계획과도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공업이 아니잖아. 그래서 2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일본의 이 한반도에 대한 투자가 경공업에서 중화공업 분야로 전환되기 시작하거든. 투자가. 그래서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문화통치 경제정책은 먼저 크게 보시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서 보시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산미증식계획이야.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별표를 좀 더 쳐놓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거는
통치 방식을 주로 했는데 두 시기를 정리한 거야. 무단 통치의 특징과 뭐야? 문화 통치까지 하신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민족 말살 정책기하고 이제 실시한 농촌 정책이 잘 나오기 때문에 따로 빼서 그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